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거라서 오늘 또 새롭게 을채님도 오셨고.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 완전히 지금 이제 국 외에 계신 분 빼고는 오늘 다 오잖아요. 역시 놀 때가 책도 얇았고. 아 맞아 맞아. 그치 중요해. 너무 잘. 아니 얇았다기보다는 이런 책 오랜만이죠. 맞아. 한 챕터를 읽고 이 챕터가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런 책 뭐 5달 만인가요?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지. 이 대체 무슨 뜻이었지? 이런. 그런 순간 딱 끝나요 책이. 챕터가. 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나쁘겠다는 거. 너무 산뜻한 느낌으로 책을 간만에 읽었어요. 원래 책 읽는 게 이런 즐거움이었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한치 읽고 있었던 거 정말 겨우겨우. 고통스럽게 이런 산뜻한 느낌으로 이런 속도로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런 독서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이 네. 독서 모임도 그렇고 네. 요즘에 읽는 책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읽는 책들 되게 오랜만에 읽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속도. 저는 이거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진주 출장 갈 때 가는 데 3시간 30분, 오는 데 3시간 40분이라서 너무 여유롭게 다 읽고 그게 또 기차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책이 이 책을 기차 안에서 읽는다는 자체 오송역도 지나갔어. 심지어. 그래서 이 책을 기차 안에서 읽는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거를 또 이걸 또 읽으면서 그 진주 기차 내려가는 거 예매하는 것도 진짜 잘 읽었거든요. 그래 약간 도대체 하루에 서울에서 진주 가서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동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원래 되게 많다 본능적으로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즐겁게. 그 전현우님 너무 도끼가 빠지지 않았나요? 우리 빨간 책 읽었을 때보다 맞았어. 네. 그래서 저 빨간 책 거 다시 읽어봤는데 그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때 이 사람 왜 글을 이렇게 써?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써? 약간 삿대질하면서 글 쓴 느낌? 약간 기분 나쁜 느낌. 난 지금도 좀 약간 기분 그런 거슬리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다가 기분 나쁜. 아니 그래서 둘이 대담하고 썼을 때 대담한다고 썼을 때 정희원님은 되게 양반이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희원님이 이제 이렇게 편지 쓰듯이 주고받으면서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이제 전현우님이 나와서 약간 마이크 딱에 집어 던지면서 너 들어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반박하고 막 싸우면서 쓸 줄 알았는데 되게 둘이 너무 사이좋게 써서 약간 실망하긴 했어요. 되게 그런 반항아적인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만나셨잖아요. 저자분이 전현우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출근길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또 인천까지는 아니고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험이 유사하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았거든요. 하나 놓치면 30분 뒤에 거예요. 그까지는 아니었었어가지고 어쨌든 1시간 반이라는 통근 시간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이제 또 자취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거랑 떠나서 그 고통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출퇴근해서 오는 고통은. 그래서 모르겠어.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건지 뭔가 그 경로나 그 세부적인 수단 간의 연계성? 뭐 그런 게 좀 더 미끄럽게 이어진다면 뭐 시간과 상관없이 그게 더 덜 고통인 건지.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케이스가 다 다를 테니까 그게 좀 어떤 시간 관념? 가지고 나는 이게 계신지. 이게 여기 나왔던 내용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멀다 가깝다고 느끼는 게 약간 관념적인 것이다? 그런 거 여기 나오잖아요. 속도 나왔어요. 속도가? 그래서 거리 제가 진주 출장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가는데 비행기로도 가보고 버스로도 가보고 기차로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4시간이고 기차가 3시간 30분이고 비행기가 1시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6시에 나와서 밤에 9시 도착해. 당일치기로 가면.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막아뜨기 때문에 공항 가서 계속 앉아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도착하는데 비행기는 빠르다고 느끼는 거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앉아서 비행기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걸어야 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그 게이트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출장을 하기 위해 쓰는 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거는 짧다고 어디까지가 이동에 속할 것인가를 내가 계산하는 게 그냥 나의 생각이다? 약간 그리고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는 거가 생각이 여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누가 30km를 느리다고 했는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념적인 건 것 같아요. 그런 거리라는 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이 초반에 이 어떤 속도는 똑같아도
극복해야 될 공간의 규모 차이 그 얘기가 되게 이게 뭔가 속도라는 걸 되게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34페이지에 그 지원님이 느리다 빠르다 이런 게 모두 평가라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 어떤 항목이고 감각이구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통근도 많이 하고 통학도 되게 멀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제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게 뭐랄까 과밀한 버스에 이렇게 막 매달려 타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일단 멀리 가야 된다라는 게 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남에 살면서 이제 신촌으로 대학을 다녔었고 계속 하남에서 또 강남으로 다녔었고 이래가지고 약간 그 경기권에서 어쨌든 서울이란 걸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일단 먼데 그게 서울에서 서울로 이렇게 착착착 연결되는 거랑 약간 그 심미스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뻑뻑하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멀고 그 과정이 너무 뻑뻑했던. 그래서 약간 이게 도시 안에서의 그거를 넘어서 이 경계를 넘는 거 그것도 더 허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 내에서 끝을 움직이더라도 어쨌든 서울 내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에서 간단히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고양시 살 때 기호동행 카드가 고양시에서 나가는 버스는 안 되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광역 교통이 거대 도시를 향해서 일방향적으로 생기는데 그 간극도 있고 그리고 또 도시 간 그러니까 거대 도시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순환적인 외부끼리 간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공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직선거리랑 비슷한데 왜 서울을 거쳐서 이렇게 갔다 가야 되지? 근데 그런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동차로 가면 진짜 너무 또 가까우니까 되게 당연하게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책 결론부 쪽에서 좀 그 도시 간 연결? 그러니까 거대 도시로만이 아니라 도시 간 연결을 좀 더 촉진해서 하면은 이런 뭔가 탄소 발자국이나 그런 것도 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결론을 내리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깍지론이에요? 뒤에 무슨 깍지론이 희망이라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럴 수도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기 좀 되게 머릿말에서 희망을 논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희망이 없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희망을 얘기하길래 뒤에를 그래서 희망이 뭐였냐고 했는데 그 희망이 깍지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깍지론이 뭐야? 찾다가 말았는데 깍지론이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어요. 도시간 그래요? 연결을 해결하기에는. 아, 도시에서는 다 도시 되고 안에서는 도시에서 이렇게 여기서 도시로는 잘 되는데 도시간이 어려운 게 그 깍지론의 한계긴 하다라고 저는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뭐지? KTX가 너무 잘 돼 있었고 다 서울 쪽으로 뭐 대전에서도 저녁 먹으러 서울 와가지고 막 SRT 타고 와가지고 서울 와서 저녁에서 친구 만나 놀러 가고 뭐 서울역에서 놀고 가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 있다고. 그게 그 깍지구나. 이게 왜 깍지야? 그러니까 이 교외가 교외에 흩어져 있는 외부에 전철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 그러니까 이 주변부의 도시들이 저렇게 전철선이나 교외선을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면 외부 교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얘네끼리가 안 되는 거. 걔네끼리는 아니라도 어쨌든 한 노선은 깍지가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저게 도심이랑 이쪽이 녹지. 깍지를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서 그냥 그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바닥 이론이라 얘기하려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녹지와 녹지, 도시 사이에 이만큼 깍지를 친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거 대중교통 그 TOD 나오기 전부터 TOD가 90년대에 나왔으면 대중교통의 뭔가 창시자처럼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창시자처럼 70년대부터 이거는 테마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방향성 없이 얘가 확장되면은 그럼 대중교통이 그걸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더 혼잡해지고 교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차를 구해서 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현우 씨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심 안에서의 차를 덜 타게 하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그 거대 도시, 말 그대로 거대 도시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 제목이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를 향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 생각했죠. 그래서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를 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푸념이 아닐까? 왜냐하면 호객을 위한 카피였다. 그것도 맞는 거 우리 모두 이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모두 막연하게 시달리니까. 왜 거대 도시를 향하는지는 다들 알잖아. 다들 알잖아. 이거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는 책은 아닌 거야. 맞아. 왜 내가 또 매일 그런 출퇴근을 해야 되지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푸념으로 쓴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라고 문제제기라거나 이런 제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거대 도시를 향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대 도시에서의 교통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대 도시 외에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교통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나 어쨌든 그 흐름이 가까우니까,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그 안에서는 또 되게 좀 오히려 더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친환경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여 살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도시나 이런 거를 모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 더 밀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밀집하고 밀집 안에서 소통을 되게 이렇게 걷는 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있고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엮여질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완전 잘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작은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모이되 그 안에서의 교통이 이제 뭐 거대한 교통이 아니라 그 지역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통해 그 망이 잘 되는 것. 그 외에 큰 영역끼리는, 먼 거리끼리는 이제 뭐 철도 이런 걸로 엮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철도 얘기 위주로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버스도 가까운 지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시고, 저는 그 김포 파트가 진짜 제일 재밌어요. 저도 거기 한번 타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타보셨다고요? 출퇴근에 타본 게 아니고 김포 무슨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되게 작고 귀엽고 해서 좋긴 했는데 출퇴근에 그 골드라인이 장난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사실은 수도권 통근자들이 한강신도시에 사니까 그들은 중산층이고 거기 살지 않는 구역은 완전히 아예 목소리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꼭 김포가 아니어도 수도권 통근자의 20%만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의외였어요. 당연히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서울을 향하기 위해 여기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나머지 80%를 위한 정책은 전현우 씨가 되게 잘 지적해줘서 그렇지 정부는 그냥 수도권은, 신도시는 정상가족, 서울 살기 위한 사람들 이렇게만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속도 줄여줘야지, 이것만, 그러니까 시간 줄여줘야지 에만 초점 맞추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의 전체를 관장하면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한편 정희원 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 진짜 글 잘 쓰는 분. 저희 오면서 민규님 차 타고 오면서 독서 모임을 조금 했잖아요. 예스. 그래서 근데 진짜 정희원님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트위터. 네. 유튜브에도 엄청 나와요. 근데 저승도와 이게 기본적으로 통찰력이 있다. 자기 전문 분야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사람이 의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관련한 사회학자겠거니? 라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흉내내는 내용 없이 자기 통찰로, 그리고 실제로도 꽤 흥미로운 게 많이 있었고, 제일 뒷부분에서 이제 전현우 씨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사람들이 철도가 비싸다 아니면 철도 적자가 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해서 뭐 철도를 더 확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철도라는 것이 과연 적자를 논해야 되는 분야인가. 사실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건 원래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라도 네. 이제 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라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짚어주셔서 좀 이분은 정말 신기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나는 그 계속 읽으면서 궁금한 거,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 기획이잖아요. 이 책이 그냥 봐도 이 두 사람을 불렀을 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 그림대로 나왔을까? 아니면 이 균형이 원래 이 출판사 기획한 사람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9개의 글이면 전현우 씨는 뒤에 모든 얘기의 핵심이 뒤에 두 꼭지에 가 있어요. 뒤에 2개만 읽으면 전현우의 글은 거기에 핵심이 다 있고 앞에 7개는 되게 그냥 캐주얼하고 편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자기 입장에서 시동 건다고 생각하고 아마 글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이동의 경험 로?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는 주제를 잡고 갔을 것 같고, 이제 정희원 씨는 각 챕터에 다 자기가 언급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통찰 내용을 다 차곡차곡 담아서 글을 썼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이 되게 묘하다. 글을 읽으면서 앞부분 읽었을 때는 통찰하면서 보셨네요. 저는 이 부분 읽기 바빠서 그런 건 못 읽었어요. 언뜻 기억에 그 전현우 씨가 처음 했었던 거대도시 서울철도라고 했을 때 그 철도의 문제를 처음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길찾기?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할 때 그러니까 이동의 문제를 좀 철도인 관점으로 이렇게 쭉 썰을 풀고 그 다음에 오송역에서 그 철도의 어떤 그 우리나라 철도 시스템이 가진 가장 극단적인 그 문제 상황을 오송역 하나를 딱 대입해도 다 풀 수 있다고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 3부작이 끝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저는 다 읽진 못했지만 앞부분 보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게 결국 다 자기 경험에서 출발했거든요. 자기는 철도 키즈고 어려서부터 그 인천에서 서울로 오가는 그 경인선에 그 몸을 싣고 나의 평생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이 바로 철도와 이 길에 쏟았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자기가 다 못다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 경험론의 관점에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너네도 다 공통적인 감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에 이렇게 쭉 쓰고 사실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잠깐 훑어봤는데 결국 그 앞에 3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총집합 같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 주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철도의 용량, 자동차 용량 줄여야 돼. 철도 용량 늘려야 돼. 지하화하면 안 돼. 도시간의 이중도시 구조라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연구하시는 교통학자들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니까 이분이 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가 정립했던 그것들을 뒤에 아마 모아서 이렇게 탁 펼쳐 보였을 것 같고 그래서 정의원님의 그 글에 대한 사실 저는 저속노화 책 뭐 이런 관련된 거 하나도 안 읽어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책 자체를 정의원님이 전현우님 책 읽고 반해서 이분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원님이 그만큼 이 사람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그분은 모든 거에 대해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거에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막 건강하고 이 사람이 막 되게 뛰어야 되고 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소식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직접적인 건강 정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하는 유튜브에도 그런 게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책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열폭하는 사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를 하다가 막 그거에서 한계를 느껴서 막 결국에는 어쩔 수 없지 무기력해지는 게 자본주의 리얼리즘처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늙지 않고 싶다는 욕구 속에서 우리가 좀 이 체제를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전현우도 약간 우리가 맨날 이런 철도 얘기하고 도시 문제 얘기하다 보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현우는 아니요 할게요. 뭐 전현우 책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납치된 도시 글찾기 중에서 당신이 탄소 배출하는 마지막 1kg이 뭐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마지막 탄소 1kg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각자 단돌이 해라고 약간 이런 류의 여기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차를 탔다 정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게 별로 없었는데 거기 하나에서 전현우가 아니 나는 정의원이 거기서 뭐 차가 없으면 못 간다는 말에 왜 그걸 가기 어렵다는지 뭐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책 읽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집요하게 개인이 할 수 있고 개인이 나 이거 너무 문제를 느껴서 이런 책을 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뭐 밤새 양꼬치 집에서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제 뭐 그런 글이 있어 정의원이 전현우 찾아가지고 그게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런 철학적으로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 말고 뭔가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찾고 그 기획이 나는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의 시작이. 제가 그래서 이거 읽자고 한 것도 그냥 그 둘이 만난다고 했을 때 왠지 그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맨날 얼마나 많아요. 자본주의를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그거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통 그리고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사람들이 가장 뜨겁게 원하는 저속 노화. 이제 근데 그거의 도구로 소비재 남한테 보이는 거 뭐 그런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 남의 의식하는 그런 성향이 늙게 만든다고.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책이.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의 기획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나는 뭘 느꼈냐면은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 주제를 정의원 씨가 리드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키워드를 계속 꺼낸다는 생각? 그런데 전현우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맞아.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꺼내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키워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교통 전반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자기 철도는 관심이 있고 자기가 생각 정리한 부분만 알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떤 글은 정보값이 하나도 없는 글이 있어요. 전현우 씨 글 중에. 법사 같다고. 뭐야? 내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요약을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비었어요. 내용이 1도 없기 때문에 비었어. 되게 의욕 없이 썼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자기가 쓰고 싶어서 막 호기심을 찾아 쓴 게 아니라 약간 끌려가서 어쨌든 쓰기는 채우게 내가 원고지 채우긴 채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은 관심사가 좁은 거예요. 좁고 그래서 나는 정의원 이 사람을 캐스팅해서 이 사람을 그냥 자기가 하는 여러 얘기 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려는 물론 내가 정의원을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내가 생각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교보 가서 정의원 책을 쫙 찾아봤더니 그런 직접적인 그런 노화를 방지하는 건강에 대한 책도 진짜 많이 쓰고 유튜브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노년기 의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의 타이틀이고 사이드 잡으로 그런 다른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뭐 운동과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여러 가지 관심사, 환경에도 진짜 관심이 많고 교통에도 관심이 많고 사람에도 관심이 많고 뭐 자본, 경제 다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꼭지 캐스팅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랑 얘기해봅시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의원 씨가 쭉 끌고 가는 느낌이 진짜 있죠. 전현우 씨는 원래 협업이 안 되는 사람 같잖아요. 녹음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협업이 안 되는 게 작가로서의 뭐 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니야. 자기 논문 쓰고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캐릭터야. 그래서 그냥 협업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편집자랑 맞아. 정의원이. 그래서 그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정이 상했어요. 거기 약간 왜 여기도 살짝 그런 거 남아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엄청 공격적으로. 그게 왜 안 돼? 막 약간 이런 네, 거. 그거 뭐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거. 화는 아닌데? 화가 나. 일단은 근데 여기서 도대체 너무 왜 화가 나 있는지 설명 안 해주는데 화가 나 있어. 아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좀 눌러서 얘기하면 하는데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얘기하잖아요. 이미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책을 보는 내내 전현우가 화나지 않았을까 눈치 보면서 읽지 않나요? 진짜. 약간 다 그런 편집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또 뭐라고 할까? 약간 이거 그렇게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전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약간 여기서 이분이 되게 화가 난 거를 꾹꾹 누르고 여기 있다.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결국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련 연구들을 찾아봐야 된다. 화가 이렇게 났는데 할 일이. 화가 났는데 연구를 찾아본다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난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화날 일이야? 누구한테 화가 난 거야? 근데 출퇴근을 그렇게 빡세게 하면은 정말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네, 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바로 앞에 이 문장이 되게 약간 정말 뭐랄까 막 맞은 것처럼 되게 와닿았는데 왜냐면 저도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쪽에? 37쪽 맨 마지막이랑 38쪽. 근데 이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해가지고 막 파고들어. 그래서 다 이해는 했어. 근데 세상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래, 이런다고? 약간 이런. 근데 자신에 대한 철도 관점을 여기저기 책도 쓰고 기고도 했지만 내 관점이 안 퍼졌다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이게 사람들이나 이 철도나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이해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화가 계속 있는. 근데 어쨌든 이해는 하기 위해 계속 자료는 찾아보고. 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이해하니까 더 화가 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남을 느낌인 것 같아요. 설득하는데 되게 서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식이 있는 것과 지혜가 있는 건 달라요. 전혀 달라. 이 사람은 완전 지식이 달라. 많은 사람이에요. 그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그 책도 약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의 분노와 자기 입장에서의 얘기를 쓰는 거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것은 없고 그 애시당초 그런 게 잘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 게 여기에도 이제 화가 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 때문에 무궁화호를 없앤다던가 비용 때문에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거 전체적인 거에 자기는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하지만 정의연 씨는 되게 점잖게 말하잖아요. 이게 철도에 있어서 적자라는 건가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고 이제 사회적인 근거를 쭉 얘기하는 사람, 학을 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혜연 씨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철도 10억 적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적절치 않구나. 이건 그냥 비용이고 돈을 쓰는 것이 귀찮은 당연하구나. 비용으로 따지면 이렇게 안 돼.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이제 정혜연 씨와 화를 내는. 너무 화가 난 무궁화호를 왜 그런 잣대를 맞춰가지고 없애느냐 하고 이제 분노하는 글을 쓰는 이제 이 전현우 씨와 이렇게. 근데 여기 전현우 씨가 그 이제 어떤 여자분이 차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 또 분석 놀랐다면서 이해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고 흔한 케이스인데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뭔가 진짜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처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집중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겪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력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가 되게 오랫동안 없었고 차도 이제 몇 년 전에 동생이 쓰던 걸 줘서 이제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차 없이 서울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가능해?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도 전현우 씨 같은
그게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 아무렇지가 않은데?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생활 반경이 훨씬 더 좁고 그리고 생활 그 경험도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정현우 씨는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 않아. 전현우 씨는 이해하고 싶지 이해는 않고 되는데 그게 납득이 왜 안 돼요. 그렇죠. 와 근데 되게 그렇게 꽁한 상황 속에서 책 쓸 수 있구나. 이해 안 가 이러면. 꼭 책을 그렇게 관점이 넓다고 쓰는 게 아니구나. 희망이 생긴다. 출판사 그때 제가 그거 갔다 했잖아요. 북토크 민음사 편집자 데려다가 어디죠? 거제도시 서울출판인데 워크룸이랑 그 오송룡 한데 다 편집자들 데려가서 자기를 평가해달라는 그 북토크 열었었다 대단한데?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거만한 북토크 요청에도 응답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인 저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딱 그 독특한 구석이 출판계를 딱 그 잡아 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덮고 그래. 맞아요. 안 하는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건, 그러니까 정의원님 때문에 이 그 전에 책에 되게 공감을 했었고, 이 전체 흐름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전 파트 재밌었던 거는 오히려 전현우님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나 이런 걸 알려주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내가 불편하고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뭔가 더 이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세팅돼 있고, 근데 그게 왜 문제고 이런 거를 더 촘촘히 알려주는 게 저는 오히려 그 파트가 더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 UAM이나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쪽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비판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중산층이 역세권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계속 여기에만 하고 소득 재분배 형태를 하는 철도에는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그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 문제가 내 눈엔 너무 보이는데 계속 딴 데다만 돈을 쓰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희원 씨가 쓴 부분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제 전자책이어가지고 페이지였나요? 어디에요? 쪽수가 다를걸요. 민족 대이동을 바라는 미래를 고민하다 파트에서 소득 재분배적이고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며 이런 좋은 일이지만 철도가 운영 주체 측면에서는 돈을 쓰는 일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 정확한 아까 지적해주신 건데 돈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조직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재개발하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고 싶으니까 계속 이미 잘 돼 있는데 산업을 좀 촉진하는 거에 돈을 쓰는데 마치 재개발할 때 민간이 그냥 다 해주길 바라는 거죠. 재건축할 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주택할 때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공공에서 그런 걸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랑 이거랑 되게 191페이지야. 겹쳐지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거 메모해놨는데 집이랑 비슷한 거 네, 같아요. 집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이 쏟아야 될 그 돈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굴고 그래서 민간이 다 해주길 바라다 보니까 철도나 이런 진짜 소득 재분배적이고 필요한 산업이 개발이 잘 안 되는 느낌을 좀 191페이지 중간에 근본적으로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일에 가깝다. 이 철도 운영이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돈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을 평가할 때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 뒤에 뭐 공공병원 케이스가 이것도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동차 회사라면 돈이 들어가는 조직인 공장과 연구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캐피탈과 영업조직만 남겨야 될 것이다. 뒷페이지에도 이런 거 있죠. 게다가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씩 발생하는 상황 등으로 파업을 비난하는 논리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철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올곧이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이다. 이거 분명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아 중환자실과 응급실, 분만실을 닫고 노인 의료는 도외시하는 것처럼 무궁화 노선을 폐지하듯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는 무언가에 설 자리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너무 의미 있는 문장들을 써주셨어요, 정희연 씨가. 정희연 있었어요? 정희연 진짜 이거 찾았는데 또 정희연 씨. 정희연 씨예요. 이런 말을 잘 쓰신다는 근데 얘기예요. 정희연님 거에 이제 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이분이 노년기의 그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취약해졌을 때 어떤 상황을 정말 많이 보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통찰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동성이 없어졌을 때 그런 상황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와닿으면서 이게 사실 우리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로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이제 엄마도 맨날 내가 차를 언제까지 몰 수 있겠나. 뭐 아빠는 지금 운전을 못 하시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안 사시고 양평에 사시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가 되게 막막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제 걱정 마시라고 그때쯤이면 자율주행이 되실 거고요. 이러면서 넘어는 가지만 저도 이사를 가야 되나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정말 이 노년기의 이동성이 근데 이분들은 병원은 또 엄청 자주 가야 되고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분을 접하고 계시니까 이 노년의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가 이 사람의 관심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정말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전현우 씨는 이 이슈에 대해서 78페이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1990년대 이후 수십조 원을 그야말로 들이부었는데도 적자가 계속되었고 이는 도시철도도 다르지 않다. 철도는 공공 서비스 중에서도 이 정도로 형편없는 실적을 자랑하는 서비스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서 승객들은 왜 철도가 지옥철이라 불릴 만한 수준이 되었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회계 데이터는 지금 수준의 철도조차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압력을 가한다. 결국 사회의 다른 분야에 손을 벌려야 유지할 수 있다면 철도는 문을 닫는 게 낫다. 진심인가? 근데 그 뒤에서 지금의 그러니까 약간 말을 이렇게 항상 너네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런 그렇죠. 거죠. 지금의 지금의 성과마저도 이미 놀라울 만큼 배려 위에 서 있는 것이니 매몰 비용은 포기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철도 건설비를 대주는 건 개인으로 치면 집을 조건 없이 사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고 생활비조차 자력으로 벌기 힘들다면 주변에 손을 벌린다면 이를 납득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당연히. 네. 당연히.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지. 맞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 이것을 비꼬는 내용으로 썼던지 아니면 뭘로 썼던지 이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충분한 문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네. 되게 재밌다. 잘 나가는 형제 옆에서 돈만 빼먹는 군 식구 취급을 받는 것이 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비꼬듯이 지금 이 챕터를 다 쓴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맥락을 맥락을 전달이 될 수 그래 있지. 맞지. 철도 돈 안 되지. 이러면서 없애야지. 없애는 것도 별이겠네. 뭐 이럴 수 있지. 생활비 왜 못 벌어? 다른 애들 다 번다는데. 내가 문제 아니야? 준비해줬잖아. 왜 공무원 잘 벌고 있는데 왜 너네 못 버는 걸 왜 우리한테 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투나 이제 이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거에 매력에 빠져들면 진짜 저는 재밌네. 재미있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뭐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고 다행이다. 나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아니 그냥 쥐락펴락하네요. 쥐락펴락. 정말 쥐어잡혔다가 풀려나서 정말 재미는 있었어요. 지옥철계 다크호스 김버울드라인 이런 표현들이 진짜 근데 이 분노는 저는 그냥 2시간 동안 그 버스랑 환승하면서 겉에 쌓인 분노로 그냥 정말 그거에 대한 분노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자기가 걱정하고 잘 됐으면 하는 어떤 것이 나 한두 명으로 되지 않는 너무나 거대한 것이라는 거를 깨달기 때문에 그 무력감? 네, 같은 것 때문에. 자주 느끼는 거죠. 이 세상 이게 최선인가? 약간 그냥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데이터를 파보니까 더 최선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막 설득하려고 하고 애쓰다가 보니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응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분의 얘기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동차 중심으로 가는 속에서는 뭐라도 근데 이런 거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언론에서 그런 걸 계속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약간 이제 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하신 어떤 이게 교통도 그렇고 그 의료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사실 공공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로 이 기준을 잡고 모든 걸 평가해서 뭐 돈 안 되니까 적자니까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 전체를 사실은 다 까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지금은 교통 얘기를 하지만 결국 뒤에 뭐 집도 나오고 병원 노년기 이건 뭐 의료는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결국 공공성에 대한 얘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게 다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 이 젊어지고자 하는 그걸로 자본주의를 타파하려는 이 엄청난 예, 그렇죠. 큰 그림이 있구나 이 생각. 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현 씨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꽤 흥미로웠던 거는 54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요. 저널리스트인 헨리 그라바 몰라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근 저서에 사람들을 거리에서 실내로 몰아넣는 도시 내 주차 공간의 상한이 전체 대지 면적의 9% 정도라고 했다. 어땠다 해서 이처럼 많은 공간을 자동차에 배정하면 외부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외부 공간에서 구축되게 실내를 들어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너무나 많은 면적을 배정하면 차를 계속 타게 되면 굳이 차를 벗어난 외부 공간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예전에 이제 영선 씨랑 같이 바르셀로나 도시계획하는 팀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네들은 늘 이 도로 면적, 차량이 이 도시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게 적절한가? 그런 시스템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없지? 우리는 진짜. 자동차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과 연결돼서 일자리 맞아요. 결국 이런 거랑 다 될걸요? 네. 그래서 게다가 네. MB가 대통령까지도 했던 나라고 하니까 다다익선이라고 거거익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산업 죽으면 안 되냐면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 결정자들도 다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그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차 하나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아니면 자본의 이런 힘이 자본의 힘이 대기업이 한국은 일단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줄이는 건 너무 명확하고 쉬운데 여기 이 책에도 나오잖아. 하나는 자동차 유지 비용을 엄청 비싸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싱가포르처럼. 편리하고 두 개만 맞추면 내가 차를 끌고 다닐 이유가 없어. 하지만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차량에 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용을 매기면 차는 그러면은 어떻게 팔지? 그러면서 이제 H 자동차 회사나 무슨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사회를 자동차 회사랑 결국 보험회사 맞아. 합작이라고 그래요. 보험회사, 보험도 보험이 크다. 있지.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줄이자는 이 구호가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구호와 행동이 정말 미미하고 이 자동차 회사가 뒤에서 조작하는 이런 현실들은 더 큰 거니까 참 뭐라 그러지? 헛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개인의 지성, 개인의 어떤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이제 그거에 진짜 달렸구나. 개인의 문화적인 수준, 개인이 세계를 인지하는 그런 뭐 수준 이제 그런 거에 달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나는 진짜 이 지구는 조별과제가 이 지구는 진짜 다 같이 뭘 협업해서 뭘 하기는 어차피 틀렸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조별과제 다 해가면 뭐하냐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너무 들고 그냥 망한 것 같다. 그냥 너무 마지막 1kg 산소 배출 내가 하기 싫지만은 여기에도 책에 나오는데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퇴근이 힘들수록 뭐 오탈자가 많이 생기고 주변에게 분노를 많이 한다 생각해보면 제가 옛날에 양평에서 논현동으로 한 1년 정도 이상 출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화 많이 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력을 어느 정도 써서 열이 받아있는 상태인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 더 화가 나는. 근데 저 지금 출퇴근 지금 진짜 편하거든요. 20분 안 걸려요. 그래서 회사에 너무 뽀송뽀송하게 늘 앉아있고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다들 힘들어해? 왜 저렇게 다들 아침부터 지쳐있어 힘내라고 내가 뭘
이렇게 뭐 일 시작도 안 됐는데 이렇게 쳐져 있어? 뭐 약간 이렇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사람이 감사하고 단순하고 그냥 다 자기 체력 기반인 거예요. 모든 것이. 체력과 시간 소비 기간 다 기반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하남에서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학교를 가다 돌아간 적도 있어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제 동생은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 저도 진짜. 저는 반대로 이제 서울에서 안성으로 학교 다녔는데 아침에 9시에 일어났는데 뭐 수업이 11시에 저 학교 안 갔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4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3번까지 빠졌어. 아씨 오늘 가야 되네. 이러고 간 적이 근데 있어. 이게 진짜 아까 그 통근 거리와 이 생산성 이게 진짜 다른 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엄마 제가 이재경이면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절학기 그러니까 저 자취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뭘 믿고서는 하냐고 그래서 그럼 계절학기를 듣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에서 저희는 계절학기를 하거든요. 그때 거기 갔더니 캠퍼스 안에 기숙사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을 맞아. 가고 그럼 전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올해 A플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사실 내가 난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나는 A플인데 멀어서 못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취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학교 진짜 저희 단과대 바로 앞에 교과 우수 교과 아니라 성적 우수 장학생인데 졸업 학기여서 못 받는 약간 이런. 그래서 결국 이거 다 반가이를 하고서는 졸업을 했는데 차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나? 에너지가 없지. 머리 아프고 안 되고요. 아니 진짜 과거 다 잊었다 진짜. 출퇴근을 할 때 청동에서 회사로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내가 지하철을 끝났지. 이제 탈 때부터 7시에 가도 늘 만석이야 이 5호선. 너무 짜증나.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든 날에 노약자생이 앉아서 갔어요. 나 죽을 것 같은 노약자니까 나를 째려보지 말라고. 약자를 맞으니까. 왜 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생기고 나서 아침에 7시 전에 출발해야 1시간 20분 안에 회사에 도착해. 근데 7시가 넘어서 출발하면 1시간 2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해보면 운전은 너무 짜증나서 강변북도 엄청 막히고 막 이제 신촌까지 가도 차가 계속 막혀요. 근데 내가 앉아가잖아요. 막히는 게 낫지 않아? 앉아야 상관이 그런 마음이 앉아가지고 생긴다? 이제 라디오를 딱 틀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뉴스쇼를 2시간 동안 즐겁게 들으면서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 알면서 여유 있게 자기중심으로 되는 거야.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요. 막 훨씬 편하죠. 그래서 겨울에 반팔 입고. 내가 기름값만 잘 될 수 있으면 나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나한테 더 편. 한 10분이 더 걸려도 심장이 이게 더 따끔거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기후위기로 종말이 돼서 죽는 것보다 이게 먼저 죽는 거예요. 지하철로 죽을 것 같아. 지하철로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저는 예전에 분당 살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빨간 버스에 앉아서 하는 그게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문에 매달려서 그럼 문에 매달리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러면 야 이거 삐끗하면 난 그냥 바로 죽는구나. 그냥 뭐가 하나 치거나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면 난 문에 죽는구나. 어떻게 매달려? 찌푼이야? 어떻게 문에 매달려? 잡을 데가 없으니까 아니 꽉꽉 들어서 닫고 아. 이제 그다음부터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이제 내렸을 계단에 서 있는 거죠. 오. 실제로 그렇게 저희 그리고 버스 그래도 전용 차선이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지하철에 이거 줄서기 사람 나요. 밀어놓고 문 닫는 것도 그런 있었어요. 느낌. 그래서 이게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매일 느끼니까 기후위기 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게 우리는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동에 있어서 시간을 뺏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운전하더라도 내비를 틀었는데 그 내비가 만약에 이렇게 동네 사이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얘가 큰 도로로 나가게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기본으로 따로 세팅을 안 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럴 경우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도 만약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려나? 생각을 해보면 그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 저는 차가 없거든요. 저희는 차가 없고 저희 남편이랑 둘 다 장롱면허고 근데 어쨌든 서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서울에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지방에 놀러 가거든요. 그럼 다들 물어봐요. 지방에 어떻게 가냐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뭐 안 되면 버스 타고 그러면 된다고 콜 어디든 부르면 잘 온다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완주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불렀는데 지금 애들이 뭐지 하교 시간이어서 한 30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어차피 30분을 기다려 봐야 이걸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버스가 안 오는 데니까. 없는데. 네, 그래서 괜찮아요. 저희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릴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택시한테 물어봤죠. 아저씨한테. 근데 애들 학교 시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완주가 보니까 다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가 모여 있는데 애들이 학교는 한 군데 있으니까 여기 통학을 택시가 다 안 돼요. 그 동네 택시들이. 그러고 이제 애들이 500원, 1000원만 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지자체에서 준대요. 네.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그 영수증을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시장에서 집에 갈 때 택시 타는데 그거를 비용을 지자체에서 낸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 아이들도 통학을 부모님들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택시를 타는데 그래서 아침이랑 오후에는 다른 콜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고정 고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막 차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차 없이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택시도 살고 애들도 편하고. 택시가 대중교통 네, 역할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내가 완전 못했던 상상을.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지자체가 예산이 있는 데랑 없는 맞아요. 데랑 그런 것 차이가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예산을 대줄 수 있는 지자체는 저리 가능하고 맞아요. 없는 데는 저도 운영을 못해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복지의 측면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동성.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인 복지하고도 그러니까 관련된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저야 지금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그 대안을 생각하면 근데 걸어가면 되지 뭐 버스 타면 되지 근데 이 대안이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밀도 같은 것들이 뭐 얼만큼 밀도가 그러니까 적당한 밀도면 이게 대중교통으로 적당히 해결이 되고 주차도 적당히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걸까 제주도 같은 데는 없잖아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굉장히 드문드문 있고 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던데 멀고 생각보다 그런데도 근데 이 거대 도시라고 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 메갈로폴리스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광역권의 이 흡수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탑10 안에 항상 드는 정도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포에 살면서도 김포에서 일하고 김포에서 애키고 맞아. 김포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골드라인을 타고 와야 되고 골드라인 타고 안 다녀도 서울과의 인접성이 얼마나 되고 GTX가 가니 안 가나에 따라서 집값이 막 몇 억씩 차이가 나는데 내가 타서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의 그 인접성이 여튼 내 삶의 많은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김포 가서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기서 산대요. 안 가고. 다시 남편은 어쨌든 출근을 막 맞아, 하니까. 남편은 출근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뭐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고 뭐 이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김포가 서울이 되냐 마냐 중요하지. 너무 그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김포로 차를 몰고 엄마랑 이제 카페를 막 가는데 여기까지 서울이라고 그러면 엄마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뭐 서울이 그러면 100km쯤 되겠네? 막 그런데 막 대한민국이 다 서울화 되겠어. 근데 그만큼 이 도시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우리의 그 인지적인 측면인 거죠.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이 풀 수는 없다. 그거 제주도 5분에 한 번에 비행기 내린다가 그 사람이 쓴 책인가? 아 그랬나? 5분에 한 번씩 제주공항에 비행기 내린다고? 3분에 한 번인가? 그러니까 그 제주도 엄청나게 그 비행기에 이동이 많은 곳인데 근데 본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본인도 결과적으로는 탈 수밖에 없고 그런 이렇게 시스템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약간 나름 자기 삶 안에서는 되게 행동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그냥 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이고 실천, 행동. 개인의 그런 것이지만 그게 결국 세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극단에 가 있는 분이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논리와 체계가 있고 이 시대를 보는 하나의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니까 이분이 이렇게 덕질하듯이 시작해서 교통 연구관보다 더 잘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오늘가 우리 얘기하면서 철학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분인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젊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저는 이제 부모님 나이 드시는 그게 약간 요즘 제일 걱정이고 한데 어쨌든 그분들의 이동성이 떨어졌을 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기동력이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그때도 서울 내에 기동력이 있는 젊은 조카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 저희 사촌 언니는 운전을 못하고 저희 오빠는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차를 팔았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쁘고 해서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운전은 제가 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약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전체 기후위기 뭐 이런 거를 넘어서 당장에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연 그 분은 어쨌든 노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노년기가 오는 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뭔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장려하고 그 어떤 그런 게 환경적으로 받쳐줘야 이런 사회적인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차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시고서는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운동을 배우시거든요. 엄마도 이제 디스크 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좀 엄마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시고 잘 걷고 그러세요. 그래서 약간 이게 결국 이전에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불편한 것이라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딱 그 자본주의잖아요. 편리하게만 해줘서 팔아먹는 거. 그래서 약간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노년기에서도 우리한테 돈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약간 이게 다 통하는구나. 힘들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불편하게 지금 불편하지만 체력이 좀 있을 때 불편하게 살아서 몸을 강화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숨 막히는 지하철에서 참아서 단련시켜야 될까요? 지하철을 참는 거는 다 같이 화를 내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아니라 계단을 뭘 하고 근데 그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가끔은 막 3일 연속 차를 몰고 다녀서 저는 어쨌든 이거 링을 무조건 채우려고 애플워치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집을 딱 주차해놓고 헬스장에 뛰어가서 헬스장에서 링을 다 채우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바보 같아 인간은. 야, 인간은 진짜 바보야. 난 진짜 내가 진짜 딱 그런 운동 뭐 하세요? 걷기요? 차를 맹렬하게 집에 딱 주차해놓고 막 얼른 헬스장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꼭 채웠어. 그리고 집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편하고 집에는 빨리 가야 되고 길바닥에서 하느니 헬스장에서 뭔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최적화, 뭐 효율화, 막 빠른 가속비 막 이런 거가 다 응축돼 있는 나의 행동인 거야. 근데 이제 결론을 보면 너무 바보 같은 거지.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겼어요. 아까 그 역이 갑자기 생긴 역이거든요. 무슨 역? 그러니까 암사였어. 그게 갑자기 생겼어. 몰랐어 그 역이 생긴지. 그래서 그거 전래까지 연결되던데요. 그 관심, 그 8호선이 뚫려 있어. 전례로 가야 되니까 관심이 어쩔 수 없이 없었지. 생긴 자가가 아니고 관심이 없었지.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거를 타봤어요. 회사에 그냥 이 집 현관문에서부터 회사까지 한 35분? 회사 내 자리까지 38분? 이 정도. 회사가 삼성역에서 가깝고 집에 구역에서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차 타고 시간만 잘 타면 20분 이렇게 갈 수 있고 회사가 강남인데 월주차를 그냥 제공해줘.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지.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남편한테 이 책도 읽고 되게 심각하게 이 나의 이런 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의 교통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월주차를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미쳤어?
제정신이야? 막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편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아니 그거 강남 월주차야 거기다가 해준 주말에도 가서 낼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빼?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월주차를 하려면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또 차를 끌고 가야 돼. 약간 이것도 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다. 그리고 교통비도 비슷해요.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그 기름값을 대충 따져봐도 비슷해. 약간 그리고 주차비가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지. 돈 시간. 그치 계산을 그렇게 생각. 저는 오히려 반대로 주차비가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저는 차가 없잖아요. 맞아. 누가 주차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를 해야 돼서 뭐 그냥 공용 주차장에 할게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거 너무 비싸서 어떡해 이제 막 이러는데 뭐 10,000원밖에 안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만약에 내요. 10,000원을 왜 내?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 돈을 왜? 죄송해요. 아니 차가 있으면 보험료도 막 그러니까요. 50만 원 나가지고 막 돈은 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일 싫을 때가 저는 차를 진짜 없애야 될까 싶은 게 보유세 낼 때. 보유만 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세금이잖아요. 그쵸, 그쵸. 보유라는 걸 하기 싫다. 그때 진짜 매년 현타 와요. 보유세가 얼마 정도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자동차세 내는 거? 자동차 근데 보유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유만 하지 않아도 내가 안 낼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참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감명의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맞아요. 총체적으로 한 발을 떠서 보면 진짜 바보 같다. 저는 운전을 진짜 안 하잖아요. 차를 싫어하잖아요. 2달, 3달 동안 안 쓰고 세워둘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봐봐. 일단 주차비가 우리 낸단 말이에요. 예, 뭐 1년 주차비가 얼마가 되고, 그리고 보험비가 있죠. 네, 보유세가 보유세가 있죠. 그리고 어쩌다 탄다 그러면 기름값 약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돈을 그래도 몇백원 되지. 그걸 다 합하면. 이걸로 쏘카하면은 부양이 돼요. 그거를 생각하다가도 행여나 내가 또 쓸 일이 있잖아. 맞아. 폐차를 할까? 저는 이런 그 망설이면서 정도면 이렇게 진짜 소카가 낫겠다. 근데 제가 소카 엄청 잘 탔었거든요. 맞아. 근데 내가 다 해봤는데 결론은 차를 사야 돼. 맞아요. 너무 많이 나가잖아.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소카를 빌렸잖아요. 그거를 몇십 넣어줘야 돼. 년이랑 그리고 뭐 10년, 뭐 어. 5년, 10년 따지면은 그죠? 비용이 그냥 더 내가 내 차를 저는 지금 그게 더 경차를 편하니까. 타는데 경차는 조금 혜택을 받잖아요. 맞아요. 세수점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주차비도 저가 하는데 근데 차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자유도가 너무 다른 거야. 왜냐면 내가 되게 급한데 내 앞에 소카가 없어? 그러면 그 4시간에 딱 맞춰서 그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타다가 그리고 막 그 엄마가 택시를 타요. 택시는 되게 안 돼. 요즘 택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안 잡히긴 하죠. 택시 잡다가 안 돼서 제 차 끌고 간 적이 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그 운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때랑 맞아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이분 차를 내가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나는 안 들었던 게 제가 사고로 당하고 나서 새벽 택시를 제가 진짜 많이 타고 야근을 많이 해서 이제 일주일에도 2-3번은 택시를 타요. 근데 매번 다 다른 기사님이 오잖아요. 그 새벽 타면 진짜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진짜 아저씨가 졸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졸아서 제가 사고가 나서 입원하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때. 그냥 갔다 그냥 박더라고 한 2-10km인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택시를 타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눈 감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 앉아요. 원래 앉아요. 허리 세우고 앉아서. 꼿꼿이 오만데 안 가나 이거 신호 잘 보고 맞아, 있나 맞아. 흔들리는 안 흔들리는.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나쁜 운전 습관이 맞아, 있습니다. 맞아, 맞아. 급 가속 급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걸 오바이트 돌려. 신경 쓰기가 너무 싫으니까 내가 천천히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다 가게 되는데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다리 다쳤을 때도 2주를 내내 차로 출퇴근을 했어요. 2시간 더 일찍 회사를 가면서. 근데 그래도 그게 편했지. 아니 출근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내가 계단을 디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차가 없는 삶이란 불가능하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도시에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전현우가 바로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 왜 근데 불가능한가요? 진짜 근데 차를 사는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 수는 있어. 아니 제가 30 몇 살까지 없이 살았다니까요. 맞아. 근데 이걸 이미 알았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서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사람은 아는데 영원히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한 번 한 사건이 한 번만 해본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가 없어. 비가역적인 거지. 근데 약간 그거에 그래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고가 났잖아요. 뭔가 이런 사고나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설득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남이 운전한 거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더 내가 하고 싶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냥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 한 10분이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도시에 더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다가 결론은 과거에는 어차피 차가 없었고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방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그냥 받아들인다.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 빨리 죽자. 그냥 이렇게 노력하지 않겠다. 그때 응급실에 빨리 가기 위해서 아산병원 근처에 집을 알아보지 않겠다. 나는 진짜 지금 젊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아니 그래서 왜 별로 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나이 차이 없이 지금 젊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제일 아산병원이랑 가까이 사서 저도 가깝네요. 제일 가깝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냥 지금이 그냥 뭐 고대라고 생각하자. 근데 이게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이게 그게 너무 어떻게 큰 살 스트레스일 것 같아. 건지까지 사실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돼? 이 생각이 진짜 들잖아요. 근데 농어촌으로 가면 어쨌든 차가 없으면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 아니라 그치. 그냥 완전 고립되잖아요. 맞아요. 그 차를 운전을 그게 못하는 너무 순간 시장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대중교통이 사실 생각보다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골에 사는 운전을 못한 여자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한테 엄청 기대요. 어쩔 수가 없어. 이 눈치를 사람들이 봐야 차가 운전하실 수 끌고 있는 분. 시내를 가는데 자기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권력 구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삶의 반경이 이렇게 축소된. 아니면 이제 택시를 몇만 원 주고 타야 돼. 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그래서 빈집이 계속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비용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제가 아는 분 어르신도 근데 그 리슨 투 더 시티 영화 거기서 만든 다큐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이 그 노원에서 당산인가 어디로 지하철 타고 2호선 타고 출근하는 게 한 3시간 걸려요.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지하철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환승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횡단보도 건너고 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그냥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동하는 것이 사는 거다. 내가 이동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이동은 어쨌든 뭐 다 크고 작게 내가 뭐 세계를 작게 인식해서 그동안 불편한 걸 몰랐다고 생각하고 나는 되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막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이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노인의 이동을 못하는 그래서 나는 계속 그 문장에 되게 옛날부터 꽂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시골에 살거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돼서 빠른 이동을 못해서 난 그냥 죽자.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진짜 이렇게 올라서 근데 그게 뭔가 내가 늙어서 그렇게 된다가 아닐 수 있어요. 다리가 갑자기 다리가 그냥 갑자기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상태가 아닌데 이동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동을 못하니 죽어야겠다 이 생각은 안 들겠더라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로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이동권에 대한 노력이 특히나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페인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 노인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사는 거기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높아봤자 7층, 8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사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물인데 밖으로 광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가 보이는 쪽과 안 보이는 쪽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노화가 다를 것 같아요. 노화, 수명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탄 사람이 더 건강하죠. 아니 탄사 타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것도 맞네요. 엘리베이터 안 타서 근데 근력을 어떻게든 키운 할머니들이 그게 아니라 뭔가 이동을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가 집중인 거고 여기서 근력이 막혔어. 근데 물론 계단으로 내려가서 관계까지 맺으면 그건 건강이 되게 아니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 끊긴 아파트 되게 맞아. 많았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20몇 층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못 내려와가지고 지금 계속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타 먹고 이런 문제가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먼 얘기 같은데 사실 되게 먼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노년이 얘기할 때 노년의 전형적인 뭐 이런 게 70대 정도라고 뭐 이렇게 잠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70 몇 세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94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모시던 우리 큰이모부가 70대 80대였거든요. 70대 80대까지는 아니구나. 70대. 70대. 그 노인을 모시는 거야. 근데 이모부도 내가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이게 누적이 돼서 근데 우리의 명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이게 진짜 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 50번을 진짜로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진짜 풍량신다거나 지원님의 에너지로 이렇게 한 우리는 응축해서 빡빡 가족들이 다 나갔어. 우리 다 콜콜콜 해가지고 막 백신 찍거든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돌아가셨어.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 노년기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공감되고 걱정되고. 노년 상이 많구나. 노년 상이 진짜 많으시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 거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못 움직여. 그럼 누가 가서 이거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못 가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 뭐야? 몇 천만 원씩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와 어떡하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거 이거 같아요. 동선을 어떻게 짜지 이거부터 진짜 그러니까요. 골머리가 되더라고요. 모시고 갈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육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애기 애기 뺑뺑이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는 거랑 부모님들 뺑뺑이 시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다 그 집에 엄마, 며느리, 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몸으로 몸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사회에서 그렇게 맞아. 한다기보다. 이 얘기에서 잠깐 해도 우리 한참 초등학교 보행권 맞아. 얘기할 때 내가 분노에 차 있어. 전현우님이셨잖아. 보행권 전현우. 그때 저희가 그 한참 쳐다보면서 느낀 건 이게 결국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었어요. 사회적 시간. 근데 지금 그냥 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바뀌면서 의미가 다르네. 근데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보행로나 어쨌든 통학로를 대한 태도거리가 다르더라고요. 도시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 얘기 근데 진짜 이동하는 과정이 좀 즐겁고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딱 우리가 걷는 걸로 유도가 되고 맞아. 3, 40분 그거를 놀면서 집에 우리가 갔어. 그게 자연스럽게 맞아. 되면은 이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 또 해 나가면은 생활 습관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그 조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 직장 생활의 경우 특히 더 그렇고. 왜 이동으로 느끼신 거예요? 직장을 다니게 되시면서? 빨리 끝나고 다른 학원에 가야 된다거나 애들이 그 다음 애들이 스케줄이 다 잡혀 있고 애들이 부모들도 맞벌이고 이제 저기 하니까 걸어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맞아. 애들이 걸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경쟁이 애들끼리 가속화되고. 가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위험해지니까 맞아. 애들이 차도로 그게 다니거나 너무 도보 환경이 안 좋기도 하고요. 차량이 근데 옛날에도 차 쌩쌩 달리는데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집에 가고 그랬어. 근데 그래도 절대적인 총량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많았지. 사람 비율이랑 차의 그 어떤 자연스럽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차 있고 갑자기 사람 한 명 지나가다. 그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그 책 읽으면서 그런 얘기 엄청 오래 했었었는데 저 진짜 기억이 요즘 읽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유경님 교회에서 출근하는 것도 그 시스템을 짤 때 남성들 위주로 짰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기 직장에서 집까지 바로 가는 거. 근데 여성들은 애기도 찾아야 되고 슈퍼에서 장을 봐야 되고 계속 하니까 비용이 3-4배로 나가는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데 그걸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쵸. 그거가 다 잘 섞여서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져야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남녀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계속해서 회사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완전 그 신입사원 때는 8시 출근이었는데 7시 반까지 가야 됐고 그 다음 이직한 데는 8시 반이고 그러고서 어쩌고저쩌고 10시 했다가 지금은 늦어도 11시까지만 오면 돼요. 물론 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차하면 뭐 11시 막 갈 수 있는데 이때 가면 지하철이 한산해요. 맞아. 그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1시 30분만 차이 나도 버스가 텅 빈 버스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우리가 9 to 6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표준화된 그 시스템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가둬놓았다는 생각. 맞아요. 근데 또 약간 문제는 11시에 출근하면 내가 계속 야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치. 저녁을 먹어야 돼. 여기 어디 나는 그래서 진짜 조산모사가 너무 딱 맞는 게 완전 조산모사에서 지가 11시에 와놓고 불행해져. 그래서 결론은 이제 회사 사람들이 얘기하면 역시 그냥 9 to 6는 같아요. 그냥 반반 나누면 어때요? 반은 아니면 오전 일곱 출근, 반은 오후 출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7시에 와서 4시에 퇴근하면은 그건 안 그렇게 돼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그러니까 이게 뭐 8시에서 5시인데 우린 8시에서 5시인데. 아니 그게 집중 업무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11시에서 6시에는 붙어 있자. 앞뒤로는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까지 있어야 돼. 탄력.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을 어떻게 이 사회가 굴리고 있는가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시간 얘기하니까 지원이 생각나네. 엄청 효율 끝판왕. 계속 딴 근데 생각해서. 아까 그 걷기 얘기하셨을 때 여기도 얘기 나오는 게 동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런 건 마을 건축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서울시에서 돈을 진짜 제대로 주고 용역을 정기적으로 막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동네 계획에 대해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시도는 있었어요. 여러 시도는 그 마을 건축가를 뽑아서 그 마을 건축가들이 뭐 어떤 구 단위의 필요한 것들이나 뭐 이런 계획을 제안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구청에도 그런 걸 보여줘서 구청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사업화한다던가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비록 지속되지 않았지만 왜 지속되지 않았는지는 이제 알잖아요. 위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뭐지 영선 씨랑도 저희 한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역에 대해서 서울은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늘 주민 의견만 받으니까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것에 의외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사실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늘 그 동네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시점에는 마을 건축가가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아마 좀 더 오래됐으면 오래 지속이 되었더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은 그래. 스페인 그때 갔을 때 그 사례처럼 어쨌든 딱 도시를 그러니까 뭐지 물리적 요소로만 보지 않고 근데 갔을 때 네, 사회적 요소도 보고, 그러니까 사회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보고 사실 복합적인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그 지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약간 이렇게 전공 분야 사이에 이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높죠. 그리고 서로 너무 말이 안 통해요. 쓰는 단어가 너무 다르죠. 그리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정의원 같은 사람이 하면 필요한데 맞네.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터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분은 의사를 뭘 했더라도 잘하셨을 분인데. 뭘 이분 마지막 그 에필로그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 지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이멘트가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먹고 무슨 아버지가 뭐 의사 그때 나는 소주를 마실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소주 한잔 하면서 의대를 가기로 결정했다. 너무 짧고 이렇게 결정이 갑자기 소주 한잔 그리고 소주 한잔 먹고 의사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야? 결정하면 갈 수 있는 거였어. 결정하면 갈 수 있는 거였으면. 그리고 저 시계가 일단 고장 났고요. 지금 그래요? 4시간이에요. 아 진짜? 저 시간 되게 안 왔네. 그래서 우리가 40분밖에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2시간을 빌렸고 사실 뭐 더 있어도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 네. 것 같지만 조금 이제 비도 오고 조금 더 너무 지금 분위기가 시간에 좋지만 책 운전하시는 얘기를 분이- 조금 더 하시면 하시고 네. 가시죠. 우리 다음 책도 그래. 얘기해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우리 이거 끝났나요? 이거 잠깐만.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야? 4시 반이니까 오늘 책 마무리하겠습니다.